오늘 같은 날이 매수의 절호의 기회였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 10% 이내의 조정은 항상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어떤 장의 흐름을 바꾸는 조정은 전 아니라고 단언코 보고 있고, 점점 올라가는 거 보고 4.4포인트라는 의미는 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4분기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4분기는 오히려 조금 용기를 내서 매수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은 내년 하반기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여전히 시장이 좀 더 견고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밸류업도 당연히 좋아지죠.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제2의 주도주들, 주도주보다 못하지만 오늘은 백영찬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오늘 네. 오전 중 시장 보시면서 네. 정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은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느끼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뭐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실적 팔렌티어라든가 엔비디아 실적, 특히 팔렌티어 실적이 좋았는데 뭐 7.9% 하락을 했고, 네네네. 엔비디아 하락하면서 거기에 미국 일부 뭐 경제성 지표,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투매가 나온 거죠. 외국인들은 근데 사실 이틀 연속 순매도였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는 외국 개인들이 다 받아내면서 순매도 좀 순매수가 위였고, 근데 오늘은 개인들도 초반에는 순매수를 좀 주저했겠죠. 네,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강사장에서는 우리가 과거 경험해 보면 한국 시장에 몇 번의 대세 상승기가 있었어요. 80년대 후반, 2003년부터 2007년 네. 보면 이런 조정, 10% 이내의 조정은 항상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어떤 장의 흐름을 바꾸는 조정은 저는 아니라고 단언코 보고 있고, 네, 또 전약 후광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한때 6% 가까이 빠졌었어요. 많이 3,800. 돌렸더라고요, 오후에는. 예, 그래서 저도 점점 올라가는 거 보고 끝까지 봐야겠지만 4,000, 400 4점으로 끝나는 거, 4.4포인트라는 의미는 사자 들은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국가 그거면 통하는 거죠. 근데 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조정들은 또 사게 살 수 있는 기회고, 당연히 자산이라는 변화의 변동성은 투반되는 거니 일정 부분의 조정이 뭐 나쁜 말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그래서 조정을 대비하면서도 막상 이렇게 한 번에 세게 맞으니까 좀 당혹스러웠다가 예. 어느 정도 낙폭을 되돌린지 마감은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환율도 신경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1,450원대 예. 터치했는데 네. 이 환율 급등은 저희가 어떠한 시그널로 좀 봐야 될까요? 사실은 환율은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미 투자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원화의 약간 약세 요인은 작용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환율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갖고 있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영향을 좀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또 일시적인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 저는 환율은 다시 저희 하우스는 내년이죠. 2026년 환율 전망을 했는데 네. 평균 환율을 1,441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점은 1,415원, 그리고 고점은 1,460원까지 나올 수는 있다고 보지만 1,441원 정도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수출 주도들이 여전히 강건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여야 원화가 안정화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일부 자동차들, 네. 그리고 조선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 백로그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수주 잔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장중에 이런 5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말자.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이 이탈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은 기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수익률이 나오면 매도했던 거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거를 버린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율 1,441원을 내년도 평균 환율로 전망을 하셨는데 예.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른 하우스나 다른 데보다 조금 높게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구조적으로 저희가 고환율을 대비를 해야 되는 좀 배경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고환율에 대해서 어떤 대비한다기보다 저는 거꾸로 보면 우리가 자꾸 자산을 하나만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국영수 다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 말씀 드리냐면 환율만 보면 1,440원, 1,450원? 그럼 내년에 주가 지수에 악영향인데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80년대 3조 호황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예, 사회자님은 약간 좀 저도 들어는 봤는데 저도 뭐 이렇게 직접 그걸 잘 모르죠. 80년대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왜 그 얘기 드리냐면, 그때 우리나라의 가장 증시를 올렸던 요인은 세 가지 요인이 낮았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저유가, 네. 그 다음에 저금리, 그 다음에 달러 약세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게 왜 좋았을 것 같으세요? 상점 생각해 보시면
유가가 낮다는 건 우리는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섬나라예요. 북한에 있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럼 LNG나 원유를 수입하는데 도매 물가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기업의 원재료가 싸지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달러가 약세라는 건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일 가능성이 있으니 당연히 우리의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는 수입 물가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고 네. 금리가 낮으면 투자가 유발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시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지금도 가만히 보시면 크게 보면 그 정도는 똑같지는 않지만 사회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는 분명히 올해 평균 유가를 저희가 68달러로 했었어요. 여러 번 여러 번 얘기 드렸고 70% 안 될 거라 얘기했고 얘 예상대로 맞았습니다. 60% 후반이 됐고 더 낮아졌죠 사실은. 내년도 평균 유가를 저희가 배럴당 WTI 기준에서 58달러로 보고 있어요. 더 많이 더 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 과잉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프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유가는 지금보다 유가가 몇 프로 낮아지나 15%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죠. 네. 올해보다 내년에 제 예상이 맞다면 네. 그럼 15%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 유가는 원달러 환율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약간 올라갔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1420원에서 뭐 이렇게 근데 그거 1~2% 정도 그죠? 뭐 달러가 좀 사실 우리 그렇죠. 원화에 비해서 그런데 금리는 느리지만 지금 뭐 한번 25bp 인하했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조금씩 낮아지고 시장금리도 약간 변동성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증시엔 호황이 맞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율만 보지 말고 우리가 봐도 우리나라 같은 에너지가 필요한 어떤 유가, 글로벌 유가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미국 휘발유 가격도 안정화될 거고 그리고 또 기준금리 낮아진다는 투자 유발이라든가 기본적인 인플레이션 효과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유가, 기준금리 인하, 달러 인덱스의 어떤 안정성, 좀 약보합 이런 것들이 증시에 계속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7월에 뭐 금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것처럼 저는 올해 4분기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틀리더라도 다시 한번 많은 분들한테 저는 제 지인한테도 나중에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4분기는 오히려 조금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차익 실현은 내년 하반기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여전히 올해 4분기 때 오늘 같은 날이 매수의 절호의 기회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자재 시장 앞으로의 네. 전망까지도 짚어주셨는데 조금만 자세히 더 예, 예. 보겠습니다. 올해 유가가 68달러 정도로 유지가 될 것이고 내년도 전망을 58달러 정도 예, 예. 보신다고요? 그 예. 이유를 어디서 찾으세요?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가 공급 과잉에 대한 측면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좀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오른쪽 그래프 보면 글로벌 원유 수급 및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진한 색이 원유의 공급량이고요. 100만 달러, 100만 배럴. 그 다음에 수요는 엷은 이렇게 초록색입니다. 근데 보시면 사회자님 보시기에도 25년도 3분기, 4분기 EI에서 추정한 것처럼 26년 보면 진한 색이 엷은 색보다는 좀 많죠. 네,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다라는 공급 의미죠. 증가가 네.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그라미가 공급 과잉, 이 0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거죠. 네. 그 현상은 왜 그러냐 하면 수요도 늘어요 내년에. 왜냐하면 뭐 한 100만 배럴, 130만 배럴 늘거든요. 근데 공급도 110만 배럴이 늘는데 재고가 항상 있다 보니까 공급이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계속 슬러슬러하게 흘러내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전하려면 제일 좋은 건 수요가 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종료됐잖아요. 잘 기억해 보시면 지금 전기차 보조금 9월 30일 종료되면서 사실은 지금 4분기에 전기차 판매가 거의 안 돼요. 잘. 그러겠죠? 비싸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는 뭐 휘발유차가 많이 팔리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휘발유 쓰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휘발유 소비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수요는 좀 정체된데 공급은 오펙 플러스에서 조금씩 늘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 나라 입장에서는 재정의 입장에서는 가격 곱하기 수량이 매출액이잖아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조금씩 낮을수록 약간 물량 늘리고 싶어 하거든요. 뭐 물량을 통제해서 유가를 올리는 게 오펙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힘이 좀 빠진 상황이고 네. 트럼프가 하도 으름장을 놔서 안정된 신경 유가 많이 쓰잖아요, 트럼프.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건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자기 집권 시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는 유가가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에 협력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하시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 내년도에 유가가 저렇게 가면은 뭐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고 금리에 대해서 인하는 조금 더 이전보다는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매 물가에서 상식적으로 미국에 직장을 다니신다면 뭐 어떤 게 가장 소비가 많이 됐을 것 같으세요? 급여를 받으시면, 샐러리 받으시면. 집값. 그러니까 렌트비죠. 그러니까 네. 그쪽은 전세가 없고 월세니까요. 렌트비. 기름값. 그다음에 만약 출퇴근이 워낙 머니까 기름값. 그다음에 그로서리, 식료품비, 뭐 이런 거 자기 취미 활동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값에는 조금 이 월세라는 건 1년 단위, 2년 단위로 움직일 거니까 그게 바로 반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정적일 것 같은데 유가가 만약 폭등해 버리면 100불 가버리면 바로바로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은 갤론 단위로 쓰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유가가 안정적인 거는 소매 물가에도 상당히 안정적일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에 좀 더 손거르기가 훨씬 쉬워지는. 그러니까 리스크 잠재적인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에서 제롬 파웰이 좀 안정적일 수 있는 측면은 있겠죠. 고용에 대한 부분만 볼 거예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가는 좀 안정적일 가능성이 있는데 고용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는 관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랐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중국하고도 뭔가 좀 합의가 되고 우리나라 15%가 됐으면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부터 이 관세 효과가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금리 인하에 대한 거는 이제 이 고용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뭐 급하게 변동을 주기보다는 서서히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58달러를 이게 좋은 거죠. 증시나 아니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출국가 측면 상당히 유리하고 산유국에는 불리한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금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센터장님이 출연하실 때마다 7월 달에 출연하셨을 때 그때 온스당 금값이 한 3,300달러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예. 그때 전 재산의 90% 정도를 금에 네.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자기 갖고 있는 유유자산이죠. 전 재산이다 그러면 집을 판다는 그래요, 얘기니까 그 그래요. 뜻은 네, 네. 아니고. 현대산에서도 좀 많이 삶이 바뀌었겠죠. 저희가. 근데 그렇게는 너무 리스크하죠. 네. 그러니까 다만 고점이 4,300달러 정도 네, 됐었고 맞아요. 지금 4,000달러 정도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조정받아서 조정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 시장의 움직임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부분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하우스는 여전히 저희 금을 내년도에 원자재 중에 가장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유는 숏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만약 갖고 있다면 원유는 지금도 계속 숏을 했다면 돈 벌었을 겁니다. 그죠? 숏을 해야 된다. 공매도를 쳐야 된다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어떤 그 철광석 같은 경우나 이런 그 구리 같은 경우는 뉴트럴하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금은 아직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우스 제시하는 거는 지금 내년도의 금 가격의 상단은 4,800달러, 온수당 틀어서 4,800달러, 평균으로는 4,400달러 보고 있어요. 시점에서 한 20% 예.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근거는 간단합니다. 여전히 첫 번째 우리가 금 가격이 단계별로서 한 3단계로 올랐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5년간을 봤을 때 3단계로 올랐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였냐면 그 중앙은행 금 매수. 그러니까 달러 미국 채권 대신에 중국부터 미국 채권이 싫어. 미국 채권에 대한 비중을 줄일 거야 해서 금에 대해서 금만큼 확실한 자산이 없으니까 중국부터 해서 많은 국가들이 중앙은행에 금을 매수했다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네. 거기서 그게 한 4배업을 했어요 이미. 두 번째는 뭐냐면 불확실성이죠. 갑자기 트럼프 집권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티격태격 싸우고 뭔가 불안해. 금리 인하 잘 못할 것 같고 막 뭔가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고.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 전쟁이 나면 우리 결혼할 때 금 갖고 있는 이유가 그거 진짜 무시 못하는 게 사람은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금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누구나 조금씩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쟁 나는 걸 보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집권하고 하마스 전쟁 이런 거 보고 그럼 확실한 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적인 있어요. 안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랠리였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실질금리 인하예요. 이제 제가 왜 20%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다 반영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4천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면 저희가 금 가격과 여러 요소들을 회귀 분석을 돌려보면 아까 그랬던 불확실성 요인도 중요하고 그다음 아까 말 중앙은행 수요도 중요하지만 실질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채권의 매력이 좋아져야 떨어져요. 안 좋잖아요. 네. 표면금리, 쿠폰금리 우리가 알고 있는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금은 채권보다 약점이 이자를 안 준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자산가라면 금도 있고 채권인데 채권의 매력이 좀 더 떨어질수록 그럼 금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실질금리의 인하, 그리고 간혹 나오는 불확실성, 얼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발언들, 뭐 이런 것들이 금각을 지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20%더 상승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5,000달러 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제가 알파를 안 했는데 5,000달러 넘는 게 내년으로 보세요? 아니 근데 내년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유동성이라는 걸 무시 못 하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Q2라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제가 저희 리서치 하우스에 경제 박사님이 계신데 한번 네. 물어봐요. 도대체 유동성이라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밀턴 프리드만의 어떤 화폐 경제학으로 보면 이렇게 QE를 많이 한 적이 역사적으로 없는데 버블이 난 적도 없어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뭐로 현상을 이런 초인플레이션 안 나오고 그렇게 많은 달러를 찍어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죠? 라는 거거든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게 개인 자산일 수도 있고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자산의 버블이 형성되는 건데 지금 주식도 약간 유동성 힘이 있었던 것처럼 글로벌 주식도 금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 가격이 4,400달러고 상대는 4,800달러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유동성 효과라든가 네. 우리가 예측 못했던 큰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차라리 뭐 큰 전쟁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 더 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금을 과거에 봤던 어떤 요인들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벤트마다 어떤 자산이 좋았는가 저희가 한번 연구해 봤어요. 이거는 좀 화면을 보면 저희가 한 번도 설명드렸던 네. 건데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1번 정책 불확실성. 이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조그만 글씨 썼지만 뭐 미국의 장기적인 정책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땠나 보면 여기 주식인 S&P 500이 있고 미국 10년채가 있고 중기채가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월등히 금이 좋았습니다. 그러네요. 그죠? 이게 그냥 지난 10년, 그러니까 이 팔레시를 언제 보면 85년부터 재봤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 이벤트마다 금이 더 좋았다? 아니면 차라리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어떠냐? 인플레이션 더더욱 금이었어요. 그렇죠. 자산에 대해서 상승되는 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돈 가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돈에 관련된 자산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현금과 관계되지 않은 원재료이기 때문에 더 왔을 거고 약달러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 약달러도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그리고 미국 경제 마지막 그러니까 이 어떤 것으로도 봐도 그리고 충격적인 건 85년 이후로 평균 수익률은 S&P 500보다 많았어요. 물론 최근에 나스닥보다는 뛰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그러니까 평균적인 어떤 마일드한 주식시장보다 금의 현물 상승률이 높았던 거죠. 그리고 이 추정 기간은 72년, 제가 72년생인데 하여튼 72년부터 투머치 토크였는데 2025년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해당되는 어떤 악재라도 이런 게 충분히 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차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게 그렇죠. 랠리에 대해서 좀 추이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의미를 담고 있나요? 위에 잠깐 설명드리면 이 그림은 이제 왜냐하면 독자분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벤트들이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청급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예를 들어 71년도에 브레튼 우주 체제 종식, 근본위 제도의 종식이라든가 2차 오일 쇼크도 있었고 뭐 이라크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신 것처럼 2차 오일 쇼크 때 금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한 3배까지 오른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때는 온수당 10불, 20불, 30불 했겠지만 여하튼 3배 올랐다는 거고 다른 식으로 보더라도 이런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1차 오일 쇼크 이런 때마다 올랐고 물론 더 오를 때도 있었지만 저희가 평균 내보면 2년 동안 200%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200%. 그러면 지금 금랠리가 이 트럼프 당선 이후로 이제 이 2단계 정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봤을 때는 저희가 숫자로 보면 4,800돌 정도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여기보다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쯤에 올라간다 보면 4,800달러 정도로 보았던 거고요. 거기에 오버슈팅은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유동성과 또 다른 악재 요인들, 뭐 이런 것들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증시가 좋고 경기가 좋으면 금이 덜 갈 거냐? 그건 맞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증시가 잘 되고 그리고 경기도 좋고 그리고 기업들도 돈을 잘 벌고 그리고 금리 인하도 생각보다 좀 천천히 일어난다면 돈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금가격이 덜 올 겁니다. 뭐 4,500? 뭐 이렇게밖에 안 될 수는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대신에 실제 금리가 하락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서 금가격이 빠질 수는 없다. 근데 거기에 이제 거꾸로 그러면
금리 인하가 세진다든가 금리가 세진다는 경기가 나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거나 아니면 전쟁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금과 기관 또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원자재 중에서 금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해주신 내용 종합해 보면은 환율은 내년에 지금보다는 올라가고 유가는 소폭 올라갑니다. 소폭 올라가고 네, 유가는 하락, 유가는 하락. 금은 상승. 네. 그러면 이제 활용 점정의 주식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에 저는 이제 옛날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제 네네.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국정이라는 말을 쓰지만 대한민국 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4분기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하고 내년 하반기 때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자는 주의는 두 가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밸류업도 당연히 좋아지죠. 네네. 밸류업도 좋아지는데 제가 한 가지만 보시면 이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될 거죠. 저는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이게 2018년 이후로 라면 기업의 시총들이에요. 2018년. 무슨 라면 좋아하시는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만. 자, 보세요. 이 굵은색이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라면만 하진 않죠. 장류의 대표 네네. 기업이고요. 얇은 색은 이제 회색은 농심, 진한 색 삼양식품인데 보세요. 2018년, 19년만 보더라도 오뚜기 진라면이 좋았나 봐요. 근데 그런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라면 기업 중이라고 굳이 얘기하면 오뚜기가 시가총액이 2조 이상 넘으면서 좋았었는데 1등 했다가 농심이 다시 1등을 좀 한 적도 있고 이렇게. 그죠? 뒤치락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 이후로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누구나 잘 아시죠? 불닭 때문에 그런 거 네. 아닙니까? 자, 어떻게 보면 불닭? 그래서 매출의 영업이 늘었는데 이렇게 시총을 벌릴 정도인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특징, 화장품 업계에서 부동의 1등에도 아모레퍼시픽, 시가총액 12조 정도 했던 기업들이 지금 다 8조 정도 합니다만 작년에 상장했던 AP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시가총액을 역전했어요. 그러니까 스킨 부스터 쪽 API. 자, 어떻게 보면 종합 화장품 기업이고 부동의 아모레퍼시픽 어마어마한 기업을 그 기업이 말이 안 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이 있다면 그거에서 밸류에이션을 왕창 주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이건 이 작은 현상을 봤을 때 뭐냐면 불닭? 그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불닭 외에 다른 이노베이션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창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버블론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혁신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도 마찬가지인 게 반도체도 HBM도 혁신이었어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생각했던 이런 혁신 기업들은 반도체, 그 다음에 일부 조선, 방산, 그 다음에 뒤에 저는 이제 전력기기 이런 식으로 주도주가 좀 더 간다고 보는 거죠. 주도주 집중이 나쁜 게 아닌 거거든요. 대상등에.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제2의 주도주들, 주도주보다 못하지만 뭐 바이오라든가 일부 소비재, 우주, 항공, 뭐 로봇 되게 좋게 보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좀 더 견고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현상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1등이 바뀌는 거는 쉽게 나오는 현상들은 아니거든요. 제가 경험상. 웬만한 고착화된 산업에서. 그러니까 화장품과 라면 음식료 기업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의 힘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혁신의 영향이.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장은 더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저는 저희 하우스가 보는 내년도의 코스피 밴드의 상단은 4,750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PBR과 ROE 모델 그리고 알파를 생각 안 했는데 저는 쉽게 5,000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막 함부로 얘기 안 했던 이유는 저희 담당자들이 따로 계시고 그런 분들 제가 막 5,000포인트 유도할 수는 없었다고 보고 그 5,000에 주는 상징적 포인트가 있죠. 근데 어차피 지수 전망치는 분기마다 또 레벨 다운 되겠지만 4,750이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5,000을 터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이익이 늘면서 멀티플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대성 승계가 다 그랬어요. EPS가 내년 백로그 때문에 더 느는데 멀티플도 올라가는 현상 픽업하기 휴가되는 현상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급락은 매수의 기회였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빠질 때는 그런 용기가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빠질 때마다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전히 좀 그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기를 내시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의 혁신 기업 밸류를 크게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상상인증권에서 좀 탑픽으로 보고 계신 섹터가 있으실까요?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네. 저희가 색깔을 지는데 이렇게 주황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는데 이제 주황색은 지금 주도주죠. 네. 근데도 좀 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반도체와 조선, 전력기기입니다. 네. 이거는 뺄릴 수가 없어서 탑픽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지만 이제 저희는 탑픽은 이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더 많이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요. HBM이나 기타 쪽으로 보면 그래서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SNST라는 기업을 좋게 보고 있고요. 조선은 이미 뭐 많이 상승했지만 HD현대중공하고 하나오션을 보고 있고 근데 이런 이런 조선이나 전력기기나 반도체 외에 그러면 조금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주도를 할 수 있는 업종을 아까 말했던 바이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만 치료제 외에 지금 CDMO 쪽과 생물보안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라이센스 아웃된 기대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들 못 갔던 기업들은 셀트리온, 항미양품, 온코니페라트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바이오가 아마 바톤을 이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목표보는 건 여기 화장품 기업들. 사실은 중국의 어떤 입국자 때문에 화장품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API처럼 화장품 내에서도 지금 새롭게 혁신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식 외에 이제 코스맥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들었지만 우주항공, 로봇, 소프트웨어인데 사실은 지금 이 방위 산업이 커진다는 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시력이잖아요. 인공위성. 그렇잖아요. 방위가 크려면 결국 누구를 정탐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인공위성, 우주항공, 로봇이 관심이 있을 수밖에. 더 멀리 로켓을 쏴야 될 거고 남들보다 더 멀리 보고 싶을 거고 거기에 무인 로봇이 필요할 거니까 그래서 세트랙 아이라든가 이런 우주항공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우리나라 인공위성의 1등 기업이 세트랙 아이거든요. 네. 그 기업에 대해서 얘기했고 사실은 잘 추천 안 하시면 저는 지금 AI에 대해 정부가 이미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10조 원 예상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AI 3대 강국 하겠다고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GPU도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는 김범수 회장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무죄 판결을 받으셨고 네. 이제 본업에 집중하실 거라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우리가 봤던 어떤 산업 혁신 기업들의 혁신사가 또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 다시 정리하면 반도체나 조선이나 아니면 뭐 당연히 전력기기는 지금 내년 상반기에 좀 더 추가 상승이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근데 그 외에 이제 못 갔던 기업 중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바이오, 우주항공 로봇, 그다음에 일부 소비재 중인 화장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중에 반도체랑 전력기기는 요즘에 AI 버블 쪽이랑 조금 같이 네. 휩싸인 종목 업종들인데 뭐 괜찮을까요? 계속 저희가 그 들고 가도 버블에 대해서 지금 검증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뭐 최근에도 있는 것처럼 GPU가 오히려 데이터 센터 때문에 남을 수 있다 뭐 따르는데 네네. 그걸 측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데이터 센터 예를 들어 지금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에 데이터 센터 완공된 거 다 뜯어내야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GPU의 어떤 쉽게 말하면 신규 GPU의 어떤 간격 때문에 이미 GPU가 성능이 10배가 좋아졌는데 옛날 GPU가 있다면 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는 오히려 짓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전력기 전 세계적으로 조금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드라고 해서 멀리 쏴줘야 되는 초고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왜 생기냐면 전기가 모자라니까요. 지금 효성 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좋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멀리 전기를 쏴줘야 되는 거예요. 초고압으로. 그만큼 전기가 모자라는 지역이 많다는 뜻이죠. 네네네. 그게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으로만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고 거기다 데이터 센터는 나중에 문제니까 그래서 전력기기 이런 문제가 저는 제가 애널리스트를 했을 때도 뭘 느꼈냐면요. 시장 애널리스트가 어느 서프라이즈를 자꾸 못 맞출 거예요. 이번에 3분기에도 효성중공업이 컨센은 1,500억 정도 영업이었는데 2,100억 개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IR 쪽에서 가이던스를 일부 속인 게 아니라 그분들도 집계한 걸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집계한 게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못 집계한 게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닝 샥도 못 맞추거든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마 한두 개 뭔가 더 될 거예요. 제 개인적 생각은 4분기, 1분기 정도.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그런 상승률이 전력기기 있다. 쪽들 말씀. 그리고 또 가격이 단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력기기의 전선이라든가 지금 중국 단가가 아직은 안 꺾였어요. 그러니까 P 곱하기 Q를 봤을 때 단가는 아직 안 꺾이고 있는 건데 Q는 또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뭐 어느 점을 고점이라 얘기하면 조심스러운데 그냥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4분기, 1분기까지 고점일 가능성은 좀 낮죠. 그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